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고 이 대표는 적극 행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했는데요. 제1야당 현직 대표를 상대로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한 12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조사 12시간 이상 받은 뒤에 나와서 낸 입장 들어보았는데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원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질문을 검찰이요? 예,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질문을 준비한 걸 보면 아, 검찰이 어디까지 조사를 했고 어디까지 봤구나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다 알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언론을 보니까 뭐 서면 진술서 10장 준비하고는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을 들어보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그 가늠한 사실관계를 볼 때는 본인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기소는 불가피하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답이 정해져 있다가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법률적인 상황에서 기소가 불가피하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느꼈었을 것이다라는 예, 입장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제 이 검찰 조사 상황, 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 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긴 메시지를 냈거든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거기서도 이미 답정 기소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도 이 사건은 기소할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성남FC 관련해서는 그 두산건설의 그 전 대표와 그리고 성남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수 있고 이 성남FC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사건이 뭐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소할 것은 명백한 것이다라는 것을 출석하면서부터 나왔던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어제 조사 과정은 사실상 오후 7시에서 8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 후에는 조서 열람 시간을 거친 후에 한 10시 반 이후에 이제 조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장기간에 걸친 조사였지만 그 조사에서도 아마 검찰은 검찰이 생각하는 얘기들을 질문을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밝혀왔던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뭐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진술 내용에서 새로운 것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 그 소환 조사를 이제 그 계기로 해서도 본인을 향한 기소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 소명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총 걸린 그 12시간이라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걸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뭐 통상적이다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하다 보면
일반 뭐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그 접하게 되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시간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것처럼 뭐 유력한 뭐 시국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을 훌쩍 넘어서 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고요. 특히 뭐 예전에는 심야 조사까지도 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어제 이제 예상한 것처럼 많이 길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이고 12시간 정도였다면 길긴 하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그리고 야당 당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였는데 검찰로서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재명 예. 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어권을 행사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바입니다. 이번에 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이 대표 조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예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옛날에 이제 소환 일정 잡으면서도 그 지청장이 연락해야지 왜 지청장 연락 안 했냐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 뭐 그래서 부장 검사가 나서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저희가 그 전례를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조사할 때 구속 수사하기 직전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때 누가 조사를 했냐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당시 부장 검사셨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 신문 차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우도 있었지만 그 사실관계가 많고 복잡한 사건을 제일 잘한다는 게 공식적인 명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장검사가 직접 이제 신문을 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제 부장검사가 신문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급의 그런 이제 예우를 갖춰가지고 그 부장검사가 신문을 한 거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그 야당 당수지 대통령이었던 적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신문 과정의 예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예우를 갖춘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뭐 똑바로 진술하셨는지 뭐 나오는 언론 기사를 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시간이면 저는 많은 시간 조사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본인의 어떤 기소 여부나 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뭐 변호사님 생각도 뭐 일리는 있지만 예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력한 정치인들이 검찰청에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뭐 지청장과 티타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차담도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거 자체는 어떤 특권도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대표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이제 전언들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부장검사가 수사를 할지 말지를 이제 그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예우 차원 이런 것보다는 검찰에서 그만큼 제일 야당의 당수를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사건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부장검사가 나서서 조사를 할 만큼 이 건이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다. 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원 변호사께서 아까 잠깐 서면질 순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서면진 술서를 통해서 답변을 가름한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보는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조사 중에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제 안호영 대변인이 바로 이제 그 입장을 냈습니다.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면 진술서를 내긴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실히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피의자의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입니다. 만약에 사실상 진술 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전화기에 핸드폰 비번을 풀어주지 않는 것 피의자의 방어권으로서 얼마든지 인정이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을 이제 서면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좀 도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진술 말고도 본인이 답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충실히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공소가 어떻게 제기되고 법정에서 어떻게 그 내용들이 가려지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면 진술서라는 게 이제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거부권이 있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도 이런 형사 이제 출석 조사를 받았을 때 많이 행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사실 일반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좀 나누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을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제 일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가 있거나 본인에게 혐의를 부인할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다면 그날 수사기관에 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뭔가 풀어줄 만한 자료들을 분명히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출하고 나서 또 수사기관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어떤 진술의 태도를 논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조사 후에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유력하게 생각하는 증거,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증거가 자꾸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들은 그 사람의 진술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주고 받든 돈의 흐름이 있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 외에 그러면 어떤 진술이 있을 수 있는지, 뇌물죄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입에 의존하는 증거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입을 가지고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순히 뭐 누구의 진술이 있느냐를 따지만 보면 기업체 진술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두산건설은 이제 구속 기소되셨어요. 그러니까 각 업체들마다 그 관련자들이 일일이 전부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명하진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유동균이 나무균이 유명하진 않으니까 누구 진술이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그게 인구에 회자되지 않을 뿐이지 사전에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 그리고 지금 그 후원금을 낸 시점하고 특혜를 받은 시점하고 그 시점이 지금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 업체들이 정말 성남FC를 마음에 우러나와가지고 체육을 위해서 후원한다고 하면 그 특혜를 받은 시점 이후에도 계속 후원을 해야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전혀 또 후원을 안 하고 자기들 이제 뭐 일 생기면 후원하고 그런 식으로 그 시점도 사실은 일치를 하고, 네. 그리고 결재권자가 이재명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종합민원이라고 나왔는데, 종합민원과 관련한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상대방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어요. 자, 뭐 위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뭐 주택과도 있고 다 있는데, 위생과는 위생과 민원 제출하면 되고 주택과는 주택과 민원 제출하면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민원을 수납할 수 있는 민원 수신처는 시장 민원실 뭐 거길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고는 이재명 시장밖에 없죠. 근데 성남 민원실에 그 종합 민원을 제출했느냐? 종합 민원 제출했으면 이제 기록이 남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다른 루트로 종합 민원이 제출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 그 핵심 측근 그 둘 말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종합 민원을 누가 수리해서 처리를 해줍니까? 네. 네, 이런 증거 자료들이 아마 다 제출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직접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하고 지시를 했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단 그 부정한 청탁에서의 증거로서 진술 그리고 문건이 존재한다라는 게 검찰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뇌물에 있어서 진술 증거는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어떤 내용들이 검찰의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결국 성남FC 사건을 제3자 뇌물로 규정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준 것과 그리고 기업들이 용도 변경이 허가되는 것 같은 그런 청탁들 사이를 연결을 해서, 즉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뇌물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각각은 별개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즉 성남FC가 광고비를 받은 것은 성남FC 차원에서 했던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일 뿐인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관련해서 용도 변경 허가와 같은 그런 민원 해결들을 받은 것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별개의 적법 행정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적법
행정과 성남FC가 받았던 광고비를 묶어서 대가 관계로 연결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그 검찰의 논리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기 때문에요.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업체의 진술이라든지 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게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자료들이 더 나와서 이것들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직한 후원금이었다라고 하면 시민단체, 굳이 기업이 시민단체에게 돈을 주고 그 시민단체가 그 구단에 후원하는 형태의 그 절차가 거쳐졌겠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그게 시민 구단이었고 이제 성남시 소속인 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 소속인 그 성남 FC가 당시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 구단이었기 때문에요. 광고 효과가 엄청 났었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해서 광고비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준 것이지 그것과 본인들의 어떤 민원 해결과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뭐 이익이나 추상적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돈을 받는다고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과 그리고 그 지급했다고 하는 금원 사이의 대가성을 정확하게 입증해내야 된다는 또 그런 또 나름대로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절차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만큼 입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혹시 반론하고 싶은 부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 성남FC가 명문구단인 건 맞고요. 근데 성남FC가 명문구단이었던 거는 후원금 받기 전 이야기고요. 후원금 받고 나서는 성적도 급전직하하고 2부 리그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미 시장 때는 후원금이 다시 그전 상태 한 9억 원 상태로 원상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고 광고비를 받아서 그렇게 경기력 향상에 힘을 쏟았다면 성남 FC의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면 최소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후원금이나 이런 그런 이제 광고비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련자들의 상여금 인센티브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인센티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적은 내려가는데 2부로 강등되는데 인센티브 잔치를 하고 그게 그러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위한 돈인 건지 성남 FC를 위한 돈인 건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인센티브를 예. 왜 받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그럼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이 후원금으로 쓰여서 후원금이 제대로 활용이 됐다면 이건 역시 뭐 주장하시는 말씀처럼 뭐 제대로 뭐 사용이 됐을 수도 있겠죠. 광고비로 받아서. 근데 성남 FC에 자금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라는 대목에 이제 당시에 이제 구단 관계자의 또 진술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관리인이 정진상 전 실장이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지금 싶으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남 FC의 이제 대표가 두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전직 현직 두 분 다 전직이시긴 하지만 그 대표들끼리 이제 말씀하시는 게 상반된 주장들이 지금 나옵니다. 어떤 대표께서는 그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그 성남 F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주장도 하시지만 예. 그 이후에 또 대표를 하셨던 분께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리고 광고비 관련해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광고를 유치해 왔던 그 직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또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 자체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관련자들 그리고 전직 대표들 간에 지금 진술이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입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비를 자신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과급 영업을 잔치. 해갖고 왔을 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영업을 해갖고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이었던 것이고 그 부분도 내규라든지 그 안에 있었던 그 규칙들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지 그것과 어떤 이 그 제3자 뇌물죄라는 그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남 FC라고 하는 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반적인 광고비라기엔 이 대표가 시장이던 시절에
그 광고비들이 좀 집중됐다라는 원 변호사 지적에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성남 FC가 광고비를 받고 그 후에는 이제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은수미 시장 때는 광고비가 거의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뭐 저는 뭐 사실 성남 FC의 실적과 광고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른다 하더라도 광고비를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에는 많이 받았지만 그 후에 축구를 잘 못하게 됐다면 당연히 광고비가 주는 것도 당연한 또 논리적으로 수순일 것 같거든요. 기업이 광고를 한다는 건 그만큼 그 구단이 잘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그리고 경기를 더 많이 치를 것을 기대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노리고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적에 따라 당연히 광고비가 줄어드는 것도 저는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원 변호사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반론의 기회를 드리면서 좀 질문을 좀 많이 쫄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라면 그 지시 여부 뭐 이런 것들 최고 책임에 대한 회피가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겠습니까? 사실 성남 FC가 이제 그때는 구단주로서 그 당연히 성남시장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였던 건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구단주였다는 것만으로 이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기보다는 이 혐의 자체가 일단 제3자 뇌물죄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법리적인 쟁점을 일단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법리적인 쟁점을 넘어선 후에도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제3자 뇌물죄, 즉 부정한 청탁과 이 기업들이 성남 FC에 광고비를 주는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적어도 몰랐더라고 하더라도 알면서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정도를 검찰이 입증해내야만 제3자 뇌물죄의 어떤 혐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역할 그리고 보고 여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 실장이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정진상 실장은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정치적인 동지죠, 경제적 공동체라는 있죠. 예. 예,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말이 한동안 회자가 됐는데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있었죠. 예, 정치 공동체라고 있다가 그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정치적인 동지라고 지금 예. 그 표현이 됐었습니다. 본인 기소될 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정진상 실장이 170억을 후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경위나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고하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속여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은 진작에 잘렸어요. 이분이 지금 그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까지 갈 수가 없고 갈 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왜 같이 지금 벌써 그 성남 FC 사건이 문제가 된 지만 벌써 3년, 4년이 돼갔는데 왜 정진상 실장은 지금까지 구속되기 직전까지 민주당의 핵심 보직인 정무조정실장이 됐느냐?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그 보고 여부를 떠나서 그냥 공동체니까 그 둘 사이에 이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당연히 그거는 추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고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자기가 이재명 대표를 속여서 업무를 진행했다라고 진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 어느 기관에서도. 자, 이거는 배달 사고냐 사기냐의 문제가 있고 뇌물의 전달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결재권자 모르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도 이 돈은 사실은 어떤 민원성 돈이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 전체를 속여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을 속였다. 그러면 사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걸 싸고 자기가 뭐 정말 희생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재명 대표를 속였다라고 진술해야 되거든요.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도 속였고 이재명 대표도 속였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 지금 묵비권에 가까운 진술 거부를 하고 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어요. 돈을 준 사람들에 속였다는 말도 없고 돈을 이재명 대표를 속였다는 말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속였는데 일은 진행이 됐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거는 국민들이나 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네.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어제 12시간 가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관련 수사를 매듭지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한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구속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또는 대장동 관련된 수사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나서 기소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첫째는 무려 야당 당수입니다. 야당 당수를 뭐 기소도 안 하고 구속영장도 치지 않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무르익었는데 야당 당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이제 조사를 받고 한 10일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못하고 왔다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검찰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발언하시는 거.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시면 그때는 법관 앞에서 자기가 자기 소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자기를 이제 어떤 왜곡된 사실관계 통해 가지고 묶으려고 한다 그러면 법관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검찰 앞이 아니라 예. 법원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할 수 있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소한 이게 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좀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K스포츠재단 문제로 구속됐는데 K스포츠재단이 이 성남FC 사건하고 전형적으로 똑같습니다. 제 촛불 정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게 하려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찰도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검찰의 시나리오 중에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기소는 뭐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말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뭐 당연히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범죄의 중대성도 소명해야 되지만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속 사유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 우려나 뭐 주거 부정 사유 같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1야당 당수가 도망을 한다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남는데요. 예.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찰이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에 와서 인멸할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공범이라고 하는데 정진상 실장은 이미 구속되어 신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가 좀 충분치 않은데 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 자체의 존폐 또는 존망 여부까지 걸릴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성남FC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이제 많은 부담을 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사건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보면서 구속 사유를 좀 더 충실하게 채워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보겠고요. 대장동 수사 진행 상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재판 오는 금요일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김만배 씨 지금까지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예, 김만배 씨의 이제 심경 변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김만배 씨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자해활 그 사건도 있었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김만배 씨가 그 지금 2025년에 이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재명 측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에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 부분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 진술이 변경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새로운 라운드의 재판 과정의 심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증언이 확보되고 그거는 재판상의 증언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증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추가적인 조사가 아마 가까운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조사에 반영돼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질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길 거란 진술을 확보했다는 그 내용. 이것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 장 변호사 입장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 진술이 김만배 씨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전에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전문 증거일 뿐입니다. 그럼 앞서서 나왔던 남욱 변호사의 얘기, 즉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그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 측이었다라는 것을 김만배 씨가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저도 말하면서 참 복잡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김만배 씨가 말하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법에서는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들은 근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고 이게 이제 여러 명의 증언이 일치하면 또 여기에서의 또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전문 증거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법조계에서도 김만배 씨의 입이 키다, 김만배가 키맨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 그것입니다.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김만배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지만 김만배 씨가 결국에 입을 닫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 자체가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으로 사용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그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지금 앞서 얘기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지금 말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많은 쟁점들로 수사를 받던 중에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된 건데 현재 수사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보는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으로 일단 이 수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 결국 이제 뇌물 혐의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사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울 그룹에 대한 어떤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대북 송금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까지 지금 점점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울 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 자체는 이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쌍방울 그룹 수사가 결국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그 지점,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는 좀 다른 얘기일 텐데요. 물론 이제 김성태 회장을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국내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시작하겠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즉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 신변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면 검찰이 빠르게 다시 이제 국내로 송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내 송환 절차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태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면 그냥 대한민국의 절차대로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데려오면 되는데 네. 어쨌든 외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국 내부에서 신병이 처리되는 상황에 대한 태국 내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절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내부 절차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든지 그런 그 외교 관계에 따른 프로토콜이 다 절차를 다 거쳐야만 네. 비로소 이제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이송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 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김성태 전 회장 신변 확보 어느 정도 수사의 변곡점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신병도 확보됐다는 게 중요하지만 김성태 회장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서 다른 공범자들이 진술하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범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죄까지만 책임지지 남의 죄까지 책임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성태 대표가 신병이 확보됐다. 그게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년 뒤에 오든 결국 이제 그 대한민국으로 이송이 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네. 모든 공범들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진술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나름 신병이 굳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물살을 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